자, 준비들 되셨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마이크가 제대로 세팅이 돼 있나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세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컴퓨터 비전에서 진짜로 커다란 두 가지 문제인데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저희가 이제 유넷 아키텍처를 봤었고요.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주로 욜로 버전 1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욜로는 버전 1에서 뭐 한 버전 12나 13, 아이고, 13까지 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은 것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조금 뭐 마이너한 것들이 바뀌고 스피드업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그 오리지널 욜로의 아키텍처랑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한 번쯤 살펴보는 거는 이제 아마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조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어제 그 뭐 욜로 좀 설명 들었는데 조금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어, 뭐 이해가 된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대다수는 어떠십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잘했나 보네요. 이해가 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그 슬라이드들을 갖다가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된 슬라이드는 제가 뭐 오늘 밤이고 내일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파트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게 명확하지 않았는지 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조금 몇 가지 설명은 차라리 내일 오프라인 때 조금 다시 업데이트된 슬라이드를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우리가 오늘 다시 뭐 욜로를 조금 뭐 일부분 리뷰를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제 그 CNN의 그 이제 남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게 아니네. 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말고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요. 뭐냐 그러면은 이제 베리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문제가 뭔지 잠시만요. 아직 그 슬라이드가 면 네. 디텍션 또는 이제 베리피케이션 문제에 가장 널리 그 사용되는 이제 아키텍처인데 뭐 제 생각에는 여전히 다양하게 그 사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베리피케이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문제라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베리피케이션이나 디텍션은 그게 이제 이러한 거죠. 아주 쉽게 보면은 예를 들어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이폰은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쓰고 갤럭시 같으면은 거의 지문을 제일 많이 쓰죠. 네. 그러면은 뭐 지문이건 얼굴이건 그거는 그 휴대폰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베리파이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페이스 아이디를 쓴다고 했을 때
아이폰이 누구의 얼굴인지를 갖다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딱 한 명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냐 아니냐만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문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지문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뒤져서 아 이거는 누구의 지문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건 대부분 딱 등록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등록된 사람만 허가를 갖다가 어 해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은 이제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베리피케이션 문제. 그러니까 그 베리피케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하고는 조금 약간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물론 뭐 CNN을 쓰는 거는 같지만 이제 약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트위스트해서 그런 베리피케이션 문제에 CNN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꼭 CNN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너럴한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그러니까. 써서 아, 저 진짜 가방 가지고 있어. 어느 분이 마이크가 켜졌나 보네요. 예. 그 Siamese architecture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Siamese architecture를 이용하는데 이제 거기에 모듈이 CNN일 수도 있고 그냥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모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 Siamese architecture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아이고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낯설을 수도 있는데 Siamese가 혹시 무슨 뜻인지는 어, 저도 이제 예전에 이 아키텍처를 보면서 이제 이 용어가 그 용어구나라는 걸 알았지 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이미즈라는 거는.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그 쌍둥이 중에서 샴 쌍둥이라는 거는 아시죠? 샴 쌍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덴티컬한 트윈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미즈 아키텍처라는 거는 똑같은 두 개의 모델이 이제 마치 샴 쌍둥이처럼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아키텍처인데 이제 왜 그런 거를 쓰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리피케이션 문제는 사실은 어떤 하나와 또 다른 하나를 비교해서 같으냐 일치하느냐 아니냐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두 개를 보고 얘가 일치하느냐 아니면 일치하지 않느냐. 그렇죠? 또는 뭐 이게 같은 종류냐 아니면 다른 종류냐.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뭐 페이스 레코그니션이고 굉장히 많은 클래스가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페어와이즈 컴패리즌으로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항상 이제 그럼 인풋이 이렇게 뭐 하여튼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니까요. 자, 뭐 첫 번째 보면은 자, 어떤 이제 공하고 축구공하고 축구공 사진이죠. 자, 그럼 얘네들은 같은 종류니까 same이고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공과 이게 뭐죠? 아이고. 이게 뭐 악어네요. 예. 자, 이거는 뭐 이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블링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같다 다르다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거는 코끼리와 코끼리니까 같고, 네 번째, 코끼리하고 악어니까 다르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해서 어, 학습을 한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으로 이제 이런 농구공 사진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각각 클래스마다 예를 들어 이제 대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표 이미지가 하나, 둘, 뭐 세 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농구공하고 북극곰하고 비교하고 같으냐 다르냐 다른데 딱 그렇게 나오죠.
또 이거는 이제 야구 배트랑 비교해서 다르다고 나오고요. 이제 농구공 비교해서 같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나오면 같다라고 나오면 얘는 농구공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1대1로 비교를 해서. 그리고 실제 이런 테크닉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프랙티컬하게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CNN을 강의할 때 꼭 요거까지도 추가를 해서 강의하는 이유가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은근히 이제 이러한 접근 방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될 필요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사실은 잘 그렇게 이런 거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걸 같다 다르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니 이제 사람은 뭐 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판단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 우리가 같다 다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걔가 이제 같다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CNN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컨볼루션 레이어들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이미지에서 어떤 조금 의미 있는 피처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컨볼루션 레이어가. 예. 그래서 뭐 그 컨볼루션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뭐 우리가 어떤 임베딩 펑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어떤 시멘틱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키는 임베딩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시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는 이제 어떤 학습이 이제 될 예정인 파라미터고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튜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임베딩 펑션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베딩 펑션 어떤 패러메트라이즈드 펑션으로서 이제 임베딩 펑션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같다 다르다를 보려면 사실은 이제 어떤 디스턴스 메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어떤 이미지예요. 인풋 이미지. 그러면 이제 이 임베딩을 갖다가 시키면은 이제 이 공간에서 어떤 하나의 포인트,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로 이제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엔 또 다른 이미지 있고 똑같이 얘가 이제 이렇게 매핑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은 종류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가능한 한 요 두 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가까이 같은 거라면 그리고 만약에 이 이미지가 다른 거라면은 이 공간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매핑이 된 그렇게 돼야지 이제 이게 제대로 지금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게끔 우리가 임베딩 펑션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멘틱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만약에 인풋 이미지 하나가 이게 x고 이게 y 되면 그러면 이제 f theta x 그러니까 이제 그 시멘틱 스페이스에서는 f theta y 이 두 개의 어떤 디스턴스를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x하고 만약에 x하고 y가 같은 종류라면은 그러면 이 디스턴스는 상당히 작아져야 되고요. 그렇죠? x하고 y가 다른 거라면 이 디스턴스는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냥 임베딩 펑션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베딩 펑션만 잘 학습을 하면은 얘가 이제 베리피케이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뭐 별거 이제 사실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하나의 인풋이 이제 여기 CNN에 들어오고요. 뭐 그럼 이제 이 CNN이라는 거는 컨볼루션 풀링들의 레이어들이 이제 일단 뭐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인풋 Z가 또 CNN에 들어오는데 이 두 개의 CNN은 아이덴티컬한 CNN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CNN이 샴쌍둥이에요. 자, 그러면 input x에 대해서 임베딩 된 결과가 f of x고요. input z에 대해서 임베딩 된 결과는 fz예요. 예, 그러면 이 사실은 CNN이 이제 각각 이제 f라고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요 두 개 f of x하고 f of y, z 얘네들 간의 이제 거리. 그러면 이제 f of x가 어떤 이제 이런 벡터일 테고요. f of y도 똑같은 사이즈의 이런 벡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냐를 갖다가 판단을 할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로부터 그런 뭔가 이제 의미 있는 피처를 다시 또 그러니까 x와 y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피처를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의 이제 디퍼런스의 절대값.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떤 양수값으로만 있는 어떤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또다시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알파라는 또다시 알파 트랜스포즈라는 벡터를 곱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리니어 매핑을 갖다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로지스틱 펑션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얘가 두 개가 같으면 레이블이 1이고요. 두 개가 다르면 레이블이 0.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생각해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로 이제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CNN을 그리고 요 알파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뭐 되게 간단합니다. 알고만 보면은. 혹시 여기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조금만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지금 요 슬라이드에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자, 임베딩 된 애들 X하고 FZ 걔네들의 이제 디퍼런스의 절대값을 다시 이제 우리가 비교하기 위한 피처를 보고 weighted sum을 해주고 logistic function을 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 F theta X 마이너스 F theta Z의 절대값 이거를 다시 logistic regression을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logistic regression.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CNN으로서 임베딩을 하고 logistic regression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X하고 Z가 만약에 같은 종류라면은 타겟 레이블은 1이고요. X하고 Z가 다른 종류라면 타겟 레이블은 0. 뭐 어차피 이건 뭐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갖고 이 CNN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고 같이 학습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그 어프로치를 보통 다 Siamese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같으면은 가깝게 다르면은 멀게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렇게까지 그 러스가 그렇게까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같냐 틀리냐를 그냥 구별을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거지 같은 애들은 가깝게 다른 애들은 멀게 그렇게 학습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면 더 좋겠죠? 같은 애들은 좀 더 가깝게 다른 애들은 좀 더 멀게. 그러한 러스도 있는데 제가 아직 뭐 설명은 안 했지만 혹시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음. 아니 뭐 없으면 모르면 모른다, 없으면 없다. 들어는 봤는데 생각이 안 난다. 뭐 하여튼 그냥 여러분이 다 그냥 뭐 여러분의 그 대답은 뭐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어요. 뭐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항상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음. 그냥 제 디폴트는 그냥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그리고 이게 지금 녹화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한 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피드백을 저한테 줘야지 사실은 그나마 녹화 방송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저도 좀 덜 심심하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밤에 주중에 매일 밤 2시간씩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회사 일 하다가 지금 대부분 여기서 백수이신 분은 없잖아요. 다 하루 종일 회사 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다시 2시간을 갖다가 이거 듣는다는 거는 뭐 보통 일은 아니죠. 응? 예. 근데 이제 저도 매일 2시간을 이 밤에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 알게 모르게 상당한 그 부담감이고 사실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또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새 자주 이렇게 항상 막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눈이 빨갛고 막 아니 올해는 이상하게 조금 피곤하면은 자꾸 혈관이 터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좀 밖에서 일이 많아갖고 하루 종일 막 밖에 일 보다가 허겁지겁 막 들어왔는데 저녁도 못 먹었는데 막 한 7시 40분 막 시간이 이러면 한 10분 만에 후다닥 뭔가를 간단하게 먹고 이제 막 강의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날들도 또 가끔씩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저도 예, 나를 알게 모르게 이게 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아마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항상 거의 대부분 분들이 다 열심히 참여를 하고 네, 있어서 저도 그냥 가능한 한 더 많은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했던 질문은 이제 그러한 러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이지만 이제 그러한 러스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러닝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런 용어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contrastive learning이라고. contrastive learning. 이거는 딱 이 개념이에요. 비슷한 건 가깝게 안 비슷한 거는 멀게끔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학습을 하는.
근데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주로 이제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느냐? 그럼 물론 이제 오늘도 잠깐 이 사이미즈 아키텍처에서도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대신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쓴 예도 제가 보여드릴 건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용어는 좀 익숙하잖아요. 어떤 커다란 모델을 갖다가 어떤 커다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학습을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프리 트레이닝은 다 커다란 데이터가 레이블들이 있어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LLM이고 사실 대부분이 슈퍼바이즈로 프리 트레이닝을 하죠. 뭐 CNN들도 다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들이 다 슈퍼바이즈드. 근데 언슈퍼바이즈로 프리 트레이닝을 할 필요성이 있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unsupervised pre-training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contrastive learning과 플러스 self-supervised.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self-supervised로 contrastive learning을 보통 합니다. pre-training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딥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익숙해지고 좀 더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많이 배우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미즈 멈췄나? 이거 이렇게 꼭꼭 가다가 잠시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hange detection.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change detection도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이런 거에 좀 관계된 문제를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떤 우리가 레퍼런스가 있고요. 레퍼런스 대비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고 또 다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 들어온 이미지가 레퍼런스 대비 변화가 어느 정도 이상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이제 디텍트 해내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이게 그 오리지널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아이고 요게 이제 이게 레퍼런스예요. 첫 위에 있는 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이제 인풋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풋이 레퍼런스랑 비교했을 때 어떤 조금 상당한 차이가 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 레퍼런스 이미지 빼기 어떤 인풋 이미지 그냥 픽셀 바이 픽셀로 다 빼가지고 다 뭐 더한 다음에 뭐 그게 얼마 값이냐 뭐 이런 걸로 판단한다는 건 사실 어,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면은 얘가 각각 오리지널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제 트랜슬레이티드 이미지라고 되니까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가 똑같은 이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덴티컬 트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나로만 표시를 해도 되고 따로따로 똑같은 CNN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요. 예. 뭐 근데 사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 아이덴티컬한 걸로 했지만은 사실 그게 같은 거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그냥 하나의 그냥 CNN이 있고 두 개의 인풋이 그냥 뭐 같은 CNN을 통과해 갖고 각각 이제 이렇게 피처 맵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퓨처 맵이 나왔으면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뭐 어떤 이제 픽셀 와이즈 또는 뭐 컴포넌트 와이즈로
이런 디퍼런스를 갖다가 다 보아서 그거를 이제 이 추가적인 피처로 생각하고 아까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이제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레퍼런스고 요게 이제 또 추가적인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인풋 맵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얼마나 다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ntrastive loss는 이제 하나의 예가 일단 레이블은 두 개의 이미지가 같으면 레이블은 1이고요. 타겟 값은. 그렇죠? 두 개가 다른 거면 레이블은 0. 타겟.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디스턴스는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써요. 그래서 임베딩 된 애들, 그러니까 하나가 어, 인풋이 하나가 xi면 또 다른 하나는 이제 xj라고 하겠습니다. 인풋이. 예, 그러면 이제 각각 임베딩 된 애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임베딩 된 공간에서 이제 두 개의 차의 그냥 그 놈 값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그럼 이제 이 디스턴스가 만약에 ij xi xj가 같은 애라면 이 디스턴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xi xj가 만약에 다른 애라면 그러면 이 디스턴스는 좀 커져야 돼. 근데 뭐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커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언바운디드 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작아지는 건 이제 0을 향해서 쭉쭉쭉쭉쭉 작아지는 거고요. 커지는 거는 무한대 쪽으로 커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약간 바운드를 갖다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스는 이제 이 세 개의 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IJ가 같은 애라면 그러면은 타겟 레이블은 1이죠. 그렇죠? 그럼 Y는 1이잖아요. IJ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타겟은 1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는 이제 1-y 곱하기 이만큼 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날라가죠. 그러니까 오로지 요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그냥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경우 IJ가 같은 경우는 러스는 그냥 스퀘어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예요. 이거는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같은 애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르다. 다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IJ가 다르다. 그럼 이제 여기선 dissimilar라고 해놨네요. different 대신에 dissimilar, similar. 이때는 이제 타겟 레이블은 0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이 첫 번째 텀은 이제 없어지죠. 얘는 y가 곱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텀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텀은 뭐냐 하면은 감마 마이너스 디스턴스와 그게 이제 0보다 작으면 0이고요. 0보다 크면 그거고요. 그러면 감마 마이너스 디스턴스가 0보다 작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IJ의 디스턴스가 감마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가 이제 어떤 마진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그래서 그 임베딩된 공간에서 이 IJ 얘가 떨어져 있는 이 디스턴스가 감마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미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애예요. 감마가 마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 디스턴스가 감마는
예를 들어 뭐 한 요 정도가 감마라고 하면은 이미 감마보다는 상당히 더 떨어져 있으니까 걔는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맥스 감마 마이너스 d와 0. 그럼 이제 감마 마이너스 d는 0보다 작으니까 이 맥스 값은 0이죠. 그러면은 그냥 에러가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우리는 굳이 뭐 최소화할 필요는 없다. 이미 마진을 벗어났어요. 떨어져 있는 게. 그런데 다른 경우에 이 디스턴스가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요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감마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두 개의 포인트가 요렇게 마진 안으로. 그러면 얘를 최대한 감마 쪽으로 쭉 떨어뜨려는. 그래서 이 감마 마이너스 dij, 그러니까 디스턴스의 제곱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디스턴스가 감마에 가까워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운 경우는 그러니까 같은 경우, 시밀러한 경우는 두 개가 서로 붙어야지만 되는 거죠. 이 디스턴스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다른 경우에 이미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뭐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마진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최대한 마진 쪽만큼 떨어지게끔 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디스턴스고 이게 컨트라스티브 러스에서 하나의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컨트라스티브 러스는 딱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하나의 아주 심플한 예예요. 그럼 교수님 여기서 네. 마진 감마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냥 사전에 우리가 정하는 아,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하이퍼 네, 파라미터예요. 네. 네네. 네, 최소한 한 요 정도 떨어지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감마는 이제 우리가 마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logistic regression 대신에 이제 이런 contrastive loss를 이용해서 이 Siamese architecture를 갖다가 또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어떤 뭐 face ID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우리 얼굴만 이제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내 얼굴하고 그냥 뭐 아무 사람의 얼굴 몇 개 서로 이거는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내 얼굴과 또 이제 내 얼굴도 한 장만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좀 몇 장은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 간에는 같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사이미즈 아키텍처로 이제 학습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딱 레퍼런스는 이제 본인이기 때문에 이 본인과 이제 같으냐 다르냐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인퍼런스 시에는. 네. 음. 만약에 이제 이거는 뭐 이미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를 쓴다면은 이제 CNN을 가지고 사이미즈 아키텍처로 가고 만약에 음성으로 한다면은 이 CNN 대신에 이제 거기 음성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모델을 쓰면은 되거든요. 거기서도 CNN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 음성인데 CNN을 어떻게 쓰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뭐 음성이건 오디오도 CNN도 가능하다. 근데 이제 뭐 트랜스포머를 쓰건 뭐 LSTM을 쓰건 뭐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 여러분들의 그냥 프레퍼런스고요.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뭐 적절한 모델로만 선택을 하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사이미즈 아키텍처. 사이미즈 아키텍처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아이덴티컬 트윈 모델을 거쳐서 임베딩을 시키고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같으냐 다르냐로만 레이블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임베딩된 두 개의 벡터의 디퍼런스 그러니까 두 개의 아마 디스턴스를 우리가 피처로 쓴다고 생각해도 돼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그 L1 아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는 그냥 이 L1 디스턴스, 맨하탄 디스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니죠. 그냥 그 뭐 맨하탄 디스턴스를 썼다기보다는 그냥 그 디퍼런스의 절대값을 그냥 우리가 피처로 써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 거고 여기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스에다가 넣고서 여기서 학습하는 거는 이제 theta죠. 임베딩 펑션에 있는 파라미터 theta를 갖다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 또 이거 자꾸 멈추죠? 잠시만요. 아이씨, 자꾸 멈추네. 자, 어떻게 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뭐 채팅창에 재밌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하셔서. 재미있어서 힘들지 않고 괜찮다고 대답을 하신 분이 있네요. 잠시만요. 체인지 디텍션에서 차이 여부를 아니라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위치까지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픽셀 단위 세그멘테이션까지. 그냥 뭐 이렇게 만약 이제 우리가 그냥 디렉틀리 서로 뭐 두 개를 막 빼보면은 뭐 어디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로 이미지 두 개를 서로 그냥 뭐 빼보고 하는 거는 아니죠.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설명한 파트에서는 그런 능력까지는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질문은 일단 이제 얘는 레퍼런스 대비 차이가 난다, 안 난다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느 부분이 이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제 생각에는 그때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꼭 정답이 아닐 수는 있는데 그냥 제 지금 드는 생각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XAI 테크닉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의 피처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이제 그 이미지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뭐 수도 컬러링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다 매핑 시켜주는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아마 뭐 이제 뭐 XAI를 배울 때 그런 테크닉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아마 뭐 XAI 테크닉을 쓰면은 대략 만약에 이게 이제 Y가 0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차이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유클리디안 그러니까 이제 이 뭐죠? 얘네들 간에 그 퓨처 맵 간에 이제 그 디스턴스를 사용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파트들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다시 또 아마 어쩌면은 원래 이미지로 보내줄 수 있는지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 하나의 그 가능성은 XAI 테크닉을 써보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꼭 그게 필요하다면은 뭐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음, 저도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 번이 아니라 뭐 제가 이거를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한테 수십 번 강의를 했는데 처음으로 나온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뭐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한 이제 이런 논문에 있는 내용들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할까? 음, 네, 좋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제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게 끝나면은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나 뭐 LSTM 그리고 이제 뭐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CNN을 이제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사실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이게 생각보다는 사실 잘 되기도 하고요. 이제 왜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에 이제 CNN을 쓰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뭐 굉장히 그냥 보편화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게 2016년도에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2016년도면은 거의 구석기 시대에 발표된 논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쓴 논문이고요.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논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 저의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아주 당찬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이제 이거는 그 휴먼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삼축 가속도 센서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도 다 삼축 가속도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움직이면은 X축, Y축, Z축 그 세 개 축으로의 그 가속도 값들이 계속 리코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스코프 센서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센서 데이터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로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그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제 그 디바이스가 어떤 이제 움직임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그 디바이스가 뭐 워치 되면 이제 워치를 차고 만약에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한다면은 그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이 대략 이제 종류들이 한 대여섯 가지로 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어느 캐러고리에 있는 운동을 하는지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뭐 판단을 해준다든지요. 아니면 뭐 사람이 실제 그런 센서를 여러 군데 부착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 걷고 있는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자동으로 이제 판단을 해준다든지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CNN들을 쓰는 노력들을 조금 하기는 했었지만 이제 저희들이 했던 방법이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좋은 저는 그냥 2016년도에 이거를 발표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몇 달 전인가 뭐 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몇 달은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에 들어서 이메일을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전에도 가끔씩 저한테 이 휴먼 액티비티 레코그니션과 관련해서 뭐 질문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메일을 저한테 보낸 적이 있어서 이제 제가 답장도 해주고 뭐 여기 관련된 논문도 자기가 지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한 가지를 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요새 그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에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나 본데, 하여튼 뭐 올해 총가의 그 네이처의 그 휴먼 액티비티 레코그니션 관련된 이제 논문이 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논문은 아마 이제 대표적인 뭐 한 10개에서 한 20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막 여러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비교를 하고 뭐 그런 논문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탑 1, 2에 올라가 있는 게 이 10년 전에 발표한 재방법이라고 이게 아직도 여전히 뭐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게 좋은가? 이제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네이처 논문을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쓸 수 있는지 뭐 사실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10분간 브레이크를 가지고 10분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어떤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시계열 데이터의 일정한 구간이 어떠한 레이블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를 이제 판단해 주는 거를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타임 시리즈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뭐 시그널들이 다 타임 시리즈죠. 뭐 오디오 시그널도 타임 시리즈고 센서 시그널들이 기본적으로 다 타임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시그널들을 갖다가 분석을 할 때 뭐 여러분들 대부분이 공대생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어떠한 시그널이 뭐 이러한 모양의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제일 많이 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빨간색 계단식으로 돼 있는 이 시그널을 그냥 하나의 사인 펑션으로도 근사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사인 펑션으로 근사화를 하면 프리퀀시가 이러한 사인 펑션으로 근사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딱 하나의 사인 펑션으로.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두 개의 사인 펑션으로 근사화를 하면 조금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아까 프리퀀시가 이러한 사인 펑션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사인 펑션이 이제 요러한 아이고 요러한 사인 펑션인데 이거 두 개를 갖다가 합치게 되면은 적절하게 합치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근사하고 세 개의 사인 펑션을 쓰면 더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어떤 컨티뉴어스한 시그널들은 기본적으로 사이누소이달들의 합으로서 다 굉장히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시그널을 세 개의 사인 펑션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시그널은 달랑 3디멘전을 벡터로 그냥 우리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3디멘전을 벡터는 어떤 값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사이누소이달은 이제 얼마만큼 웨이트를 갖고 두 번째 거는 얼마만큼 웨이트. 그러니까 각각 그 코에피션트들 사이누소이달의 세 개의 각각 코에피션트 값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그 사이누소이달들은 프리퀀시가 뭔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요. 그러면은 이 기본적으로 시그널을 그냥 3디멘전을 벡터로 해서 딱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됐죠? 푸리에 트랜스폼을 뭐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그널들은 다 대부분 처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시그널들이 어떤 이제 사전에 우리가 정한 보통은 뭐 한 256포인트 DFT를 갖다가 쓰면은 256 디멘저널로 딱 표시가 되고 쭉 그 시그널을 이제 슬라이딩을 윈도우를 슬라이딩 시키면서 시간에 따라서 그런 이제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또 기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정말 엔지니어링에서는 아주 그 소중하고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이제 그 조세 푸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그 생각을 해낸 거죠. 푸리에 시리즈나 푸리에 트랜스폼이 제가 얘기했었나요? 조세 프리에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쪽 저널에다가 서밋을 했어요. 근데 프리의 논문이 거절당했어요. 리젝트. 그래서 계속 이거를 갖다가 실어주지 않고 계속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라그랑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의 이 연구는 라그랑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블리시가 책으로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걸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논문을 썼는데 계속 거절당한다. 에디터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어,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그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러고 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예전에는 가끔씩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도 항상 논문을 쓰고 리젝트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라. 아니 그 우리가 그 항상 교과서에서 보는 그 프리의 트랜스폼을 만든 조셉 프리의 논문도 리젝트 돼 갖고 계속 출판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물며 뭐 너희들의 논문이 리젝트 되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일이겠느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라그랑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라그랑지도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들이 많습니다. 프리에, 라그랑지, 그 다음에 라플라스, 어, 또, 누구죠? 그 외에 또 누가 있죠? 프랑스의 그 유명한, 갤와, 어, 아마 갤와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뭐 코딩 티어리 같은 거를 하신 분들은 갤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천재적인 수학자인데, 스물 몇 살에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러면은 여자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답니다. 먼저 여자 문제라든지 이러면은, 이제 두 남자가 만약에 한 여자를 갖다가 좋아한다면은, 이 결투를 신청하는 거. 그래서 정말 그냥 총인가 칼인가로 결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천재적인 수학자가 뭐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결투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죽은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하여튼, 서른도 안 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근데 이미 그 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서 그 사람의 업적은 그 에러 커렉션 코딩 하는 쪽에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근데 이 프리의 트랜스폼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클린한 시그널이라면은 그러니까 어떤 노이즈가 거의 없이 클린한 시그널이라면은 사실 프리에 트랜스폼을 써서 뭐 잘 근사화하고 그러면은 그 어떤 프리의 코에피션트들의 값들이 상당히 좋은 피처 벡터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단에다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붙이면은 상당히 워킹을 잘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시그널들이 어떤 굉장히 좀 노이지 하되면은 사실 프리에 트랜스폼이 그렇게까지 이제 아주 잘 작동을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뭐 이런 트랜스폼은 딱 클린한 거를 가정을 하고서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리얼 월드에서는 이제 이런 노이즈한 시그널들을 다루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잘 동작을 하지는 않아서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냥 딥러닝이 투입돼 가지고 뭐 좀 노이즈 하더라도 걔가 뭔가 이제 막 스스로 좋은 피처를 찾고 그래서 이제 막 판단하게 하는 것이 성능은 이제 일반적으로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이제 이런 문제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브하게 CNN을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스페셜한 아키텍처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제 어떤 인풋이 뭐 이제 이러한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D CNN을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원디멘전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뭐예요? 그 커널이 사이즈가 이제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커널이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사이즈가 뭐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값들을 갖다가 쭉 계산을 하겠죠. 피처 값들을. 그리고 이제 커널이 계속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되면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퓨처 값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뒷단에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헤드가 이 피처를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은 이제 뭐 어떤 액티비티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어떤 액티비티에 해당이 되고 이제 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CNN을 썼을 때 가장 나이브한 생각.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CNN 쓰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 논문은 안 되죠. 뭐 이거는 그냥 뭐 누구라도 처음에 그냥 directly CNN을 그냥 쓰면은 이제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그 컨트리뷰션은 뭐냐? 이게 저도 하도 오래전 거라서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네. 가끔씩 한번 이거를 강의할 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는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보다가 보면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나는데 또 오늘도 또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제 전혀 무슨 방법을 썼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이제 기억을 이제 한번 더듬어 봐야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센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센서가 이제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뭐 이렇게 뭐 팔꿈치라든지 아니면 뭐 무릎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이제 몇 군데에 센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예를 들어 만약에 삼축 가속도라면 예를 들어 삼축 가속도 센서죠. 삼축 가속도 센서라면은 사실 이미 하나의 센서에서 X, Y, Z축으로 이런 가속도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한 개 센서에서 벌써 세 개의 값이 쭉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거.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마치 이미지처럼 어 뭐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커널을 갖다가 씌우는 겁니다. 2D 커널을 갖다가 씌워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시키면서 이제 CNN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1D 커널을 각각 XYZ 따로따로 적용시켜서 피처들을 찾도록 해도 되고요. 뭐 방법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썼어요. 그냥 하나의 2D 커널을 쓰면은 장점은 XYZ 센서 값의 어떤 이런 상관관계도 조금 우리가 이 커널이 반영을 하는 거고, 뭐 1D 커널로 XYZ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XYZ에서의 어떤 상관관계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어, 뭐 이제 여러 개 센서가 있고 각각 센서별로의 이제 어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을 디렉틀리 인풋으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많이 하느냐 그러면은 어, 그 일단 후리에 트랜스폼을 먼저 해줘요. 그래서
time frequency. time frequency representation을 갖다가 얻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혹시 그 short term Fourier transform인가요? short term Fourier transform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이런 시그널들이 있으면 특정한 사이즈로 윈도잉을 해서 요 구간 안에 있는 애들을 기반으로 Fourier transform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frequency 컴포넌트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갖다가 슬라이딩 시켜서 또 Fourier transform을 하면은 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한 256포인트 FFT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256개의 그 frequency 컴포넌트들별로 값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고 윈도우를 이렇게 슬라이딩 시킨 다음에 또 Fourier transform을 하면 이제 이거를 계속 하면은 이런 그 frequency 컴포넌트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이거가 이제 그 short term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얻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time frequency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의 값들이 256개 주파수의 값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가 이미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좋은 한 번의 그 representation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초벌구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쓰더라도 그냥 그 타임 도메인에서의 값을 directly 쓰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frequency 도메인으로 옮겨서 time frequency representation을 얻고 그 다음에 뭐 CNN을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또 종종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여기도 아마도 그 short-term Fourier transform이나 아니면 또는 wavelet transform이나 이제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time frequency representation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CNN을 쓰지 않았나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그냥 그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직접 적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인풋이 이제 이렇게 채널 바이 타임으로 돼 있으면 이제 이쪽이 이제 채널이고 이것이 이제 T이고 이제 이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여기서 예를 들어 요게 이제 하나의 센서에서 나오는 값이고 요것이 이제 또 다른 센서에서 나오는 값이라고 했을 때 이 센서 값, 그러니까 센서 1과 센서 2의 사이에는 좀 약간의 그 뭐죠? 완충 지역을 둬서 이제 제로로 패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면 이 센서 1에 있는 애들의 컨볼루션을 통해 갖고 이제 이렇게 피처 맵들을 갖다가 얻고 그 다음에 또 센서 2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피처 맵을 얻고 이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이 두 개 여기와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조인트 정보를 얻기 위한 피처 맵들을 갖다가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세 개를 갖다가 쭉 다 컨캐리네이션 해주고 다시 또 뭐 컨볼루션을 하고 하는데 뭐 근데 대략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쳐서 이제 타겟 레이블로 매핑이 되게끔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여기에 보면은 이제 partial weight sharing, full weight shar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타임 시리즈를 핸들링 할 때 이제 이런 테크닉을 종종 쓰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시그널들이 이렇게 길이가 꽤 길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원디 커널을 적용하는데 그 원디 커널의 사이즈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그냥 심플하게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3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디 커널에 들어가는 그 파라미터는 W1, W2, W3 딱 세 개죠. 이제 이 세 개가 작동하고 또 슬라이딩 시키고 계속 W1, W2, W3 세 개만 지금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슬라이딩 시킨다고 계속 각각 그 윈도우 안에서 파라미터가 다른 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W1, W2, W3로. 그런데 타임 시그널을 보면은 계속 슬라이딩 시켜갖고 한참 지나서 여기도 계속 웨이트 쉐어링이 되면은 그건 좀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 그러면은 보통은 어 대부분의 특성은 이 어떤 그 이 시그널의 스태티스틱스가 이런 짧은 구간 안에서는 조금 뭐 스테이셔너리한데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non stationary 계속 그 스태티스틱스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웨이트 쉐어링을 하면은 조금 문제가 돼요. 보통 타임 시리즈에서. 이게 full weight sharing이라는 거는 그냥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그 CNN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은 파라미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지는 문제가 없어요. 뭐 이미지는 뭐 그 안에서 그냥 쭉 하나의 필터가 쭉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필터가 슬라이딩을 하고. 근데 이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웨이브나 시그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셋의 웨이트들이 계속 공유가 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 계속해서 이렇게 스테이셔너리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뭐 W1, W2, W3로 쉐어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W1 프라임, W2 프라임 다른 애들로 3 프라임으로 쉐어링을 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또 바꿔서 W1 2 프라임, W2 2 프라임, W3 2 프라임 이제 이렇게 구간별로 구간 안에서만 웨이 쉐어링이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 구간에서는 다시 다른 셋으로서 쉐어링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partial weight sharing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초반부에 이제 이 쭉 인풋 데이터들을 갖다가 컨볼루션 레이어가 처리를 할 때는 partial weight sharing을 갖다가 씁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맵을 얻고 컨캐리네이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컨볼루션을 할 때는 뭐 이때는 이제 이미 굉장히 다 summarize가 됐으니까 이제 full weight sharing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피처를 빡 뽑고 flattening 한 다음에 fully connected 레이어 해서 이게 아마 휴먼 액티비티 레코그니션 이 데이터셋이 대략 한 12개 액티비티로 매핑이 됩니다. 그 이 가속도 센서하고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가지고 제가 여기 풀 웨이 쉐어링, 파셜 웨이 쉐어링 설명해 놨네요. 그 뜻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래서 어떤 일정한 영역까지만 우리가 웨이 쉐어링을 하고 그게 또 지나면 다시 또 다른 애들로 쉐어링을 하고 또 다른 애들로 쉐어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12개의 데일리 액티비티 12개 데일리 액티비티라는 거는 뭐
서 있느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좀 편하게 있느냐, 누워 있느냐, 걷느냐, 뭐 계단을 오르느냐, 아니면은 어 그 이제 이 뭐죠? 손목을 뭐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무릎을 갖다가 구부리느냐, 뭐 사이클링을 하느냐, 조깅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12개의 액티비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었고, 샘플링 프리퀀시는 50Hz고, 센서는 이제 4개의 다른 타입의 센서입니다. 그래서 삼축 가속도 센서 3개, 이제 위치가 3군데예요. 그래서 가슴에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손목, 그다음에 왼쪽 그 발목. 예.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삼축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갖다가 그 이제 오른쪽 손목과 왼쪽 발목에 하고, 어, 그다음에 뭐 3개의 삼축, 이거는 이제 매그너토미터 센서가 한국말로 뭐죠? 이건 좀 저기 자기에 관련된 센서인데요. 뭐 하여튼 그리고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은 이제 어, 심전도 가슴에서 이제 심전도 측정해서 이제 그런 센서 값들을 가지고 12개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그 액티비티로 이제 매핑을 시키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성능을 갖다가 비교를 하는 건데, 뭐 이제 아까 여기 뭐 1D CNN, 2D CNN이 이제 굉장히 그냥 나이브하게 하는 방법이고, 요 마지막 2개가 이제 저희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더 좋은 편입니다. 성능이 좋다는 건 항상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항상 베스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팩터를 고려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지는 못했었는데, 보통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그 이제 이 서브에 상당히 서브젝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 모델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부터 이제 지금 10명의 네, 매그너토미터는 이제 자기장 센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매그넷이는 이제 자기니까요. 저도 전기과 출신이라서 이제 뭐 전자기학도 배우고 하기는 했어요. 사실 제가 학부는 전기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전자들을 거의 다 배웠죠. 전사는 뭐 조금밖에는 못 배웠어요. 학부 다닐 때는. 예. 그 대학원도 저는 저기 전기전자 쪽이었어요. 박사도 저는 미국에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PhD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이제 하지만 컴퓨터 공학에로 와서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보낸 시간이 10년이면은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보낸 시간이 아마 한 20년 정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렇지만 제가 뭐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이제 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명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서 학습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또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이게 당연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subject dependency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를 해결하는 게. 그러면은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그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더 많이 얻어서 많은 베리에이션들을 트레이닝 시에 모델이 볼 수 있게끔 해주고, 뭐 그러면은 뭐 크게 다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워킹을 잘하겠지만, 사실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10명 또는 뭐 10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하게 될 때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걸 고려하면 여전히 그냥 단순히 학습시키고 적용한다고 잘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러한 논문에 있는 간단한 실험은 그냥 한 뭐 10명 데이터 가지고 모아서 그냥 그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고 뭐 일부 그냥 그 사람들의 데이터에서 일부만 테스트 데이터로 빼놨다가 막 그냥 뭐 테스트해서 뭐 결과가 이렇게 좋다라고 리포트를 하는 건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데이터라면은 성능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 디펜던시를 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키 이슈가 되고요. 그런 거랑 관련해서도 이제 상당히 그 이후에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인셉션 타임은 뭐 지금 뭐 인셉션 네트워크도 제가 별로 지금 안 쓰고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그 인셉션 네트워크의 아이디어를 그냥 타임 도메인에다가 쓴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러 개 필터를 갖다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삼축 자이로 센서의 가속도 값을 통해 속도를 알고자 할 때 적분하게 되면은 적분 상수 때문에 속도를 알아내기 힘들다고 하는데 혹시 2D나 1D 커널을 통해 자이로 가속도에서 속도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가속도를 적분을 하면은 속도가 나오죠. 어, 글쎄요. 이거는 근데 적분을 해서 상수 때문에 그럼 그 상수만 적절하게 뭐 찾아내면은 사실 뭐 적분이야 그냥 그 뉴메리컬한 인테그레이션을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따로 그냥 단순히 그냥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 대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어, 아마도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더 고민해 보면은 뭐 항상 방법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제가 즉각적으로 뭐 요 정도는 그냥 요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많이 떠오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한 20% 정도는 이제 저도 조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중에서 아주 이제 뭐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제가 조금 생각해도 이제 금방 찾아내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꽤 있긴 있을 겁니다만 글쎄요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필요성이 있어 갖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냥 당연히 아마 가속도에서 그냥 적분해 갖고 속도값 그냥 뭐 계산하면 되지 정도만 보통 생각을 하지 거기서 하여튼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이제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을 때 미래의 값을 예측을 하는 문제죠. 아까는 어떤 타임 시리즈에서 어떤 특정한 윈도우 안에 있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어떠한 레이블로 매핑이 되는지를 예측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미래의 타임 시리즈 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포뮬레이트 하느냐 하면 이제 이런 지금 타임 시리즈가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윈도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윈도잉을 합니다.
윈도잉을 해서 어, 요 파란색 구간 요까지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파란색 구간을 읽어서 초록색 구간을 예측하는 문제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윈도우를 갖다가 계속 슬라이딩 시키면은 이제 이러한 모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만큼 디멘전의 벡터로 타겟은 요만큼을 갖다 예측하는 거. 그 다음 윈도우에서 나온 거는 인풋이 요만큼일 때 요 초록색을 예측하게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쌓으면은 이제 인풋 매트릭스가 나오고 또 타겟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미래 어디인가에서 야 지금 현재까지 지금 데이터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넥스트 몇 개의 타임 스텝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줘. 그러면 이제 이 모델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뭐 이제 이렇게 예측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초 동안의 값을 읽어서 1초 뒤의 값을 갖다가 예측을 해줘. 그러면은 여기가 5초고 여기가 1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포뮬레이트 하는지만 알면은 뭐 그 다음에 뭐 그게 뭐 CNN을 써도 되고 그냥 DNN을 써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그냥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인풋 벡터가 들어오면 이제 어떤 아웃풋 벡터가 나오게끔 되는 건데 그냥 컨볼루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절 컨볼루션을 합니다.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는 non causal conv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컨볼루션 커널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 방향으로의 타임이라면 사실 어떤 특정한 타임에서 미래값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타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여기에요. t가. 그러면은 데이터는 딱 요까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없죠. 그럼 컨볼루션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거를 여기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 값에 대한 컨볼루션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커즐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그리고 과거 몇 개 코설러티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오디오 데이터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실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런 오디오 데이터나 스피치 데이터에 대해서 CNN을 적용한 대표적인 그 모델링 테크닉이 이제 사실 그 구글의 웨이브넷이라는 건데요.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사실 그 필드 오브 뷰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필드 오브 뷰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이제 작은 커널들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인풋 쓰면 이제 히든 이제 여러 레이어를 썼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여기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두 개씩 보고요. 다시 또 얘네들 두 개씩. 그래서 이제 이런 쿼절 컨볼루션들 스택을 하면은 쭉 레이어를 쌓으면 사실 얘는 이만큼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쌓는 이유는 필드 오브 뷰를 갖다가 더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런 그 퍼즐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쭉 이렇게 스태킹 하게 되면은 이제 필드 오브 뷰가 이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로컬한 영역을 보고 그것들의 다시 또 로컬한 거를 보고 그것들의 로컬한 거를 봐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큰 로컬한 영역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
이런 시퀀스 모델링에서 CNN을 쓸 때 이제 장점과 단점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점이라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은 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들은 시퀀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패러럴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렬화하기가 쉬워요. 컨볼루션은. 반대로 RNN 같은 거는 시퀀셜한 프로세싱이라서 병렬화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RNN보다 트랜스포머를 지금 많이 쓰는 이유가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데 병렬화가 안 되면 사실 지금 대규모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데 병렬화가 안 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 GPU가 아무리 많아야 뭐 하겠습니까? 시퀀셜하게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면 GPU의 장점은 사실은 병렬화가 잘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NN이 이 대규모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데 쓰지 못하는 이유가 시퀀셜한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제 병렬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CNN의 장점. 다운사이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롱텀 디펜던시, 그러니까 필드 오브 뷰를 갖다가 넓게 벌려서 어떤 시퀀스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얘의 어떤 영향을 받는지 멀리 떨어진 애의 영향을 받는지를 보려면은 이 스택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쌓아야 돼요. 그게 이제 롱텀 디펜던시인데 롱텀 디펜던시를 인코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히든 레이어들을 많이 쌓아야지 된다는 게 사실 CNN의 단점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RNN은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이제 시퀀셜하게 가기 때문에 CNN보다는 그냥 하나의 레이어에서 어느 정도의 디펜던시를 갖다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NN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거를 딱 인코딩을 하고 전전의 거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히든 스테이트들이 계속 이제 인코딩을 해서 모든 히스토리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전에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이 그 전에 모든 과거 값들을 다 인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CNN은 그런 히스토리들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그 히든 노드가 다 인코딩을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프레딕션 할 때는 이제 그 entire input sequence가 이제 필요한 거지. 뭐 그건 이제 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방법도 썼습니다. Dilated Convolution Layer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필드 오브 뷰를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 개 보고요. 하나 건너뛰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또 하나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나 건너뛰어서 이제 이렇게 커널이 적용이 되고 그럼 이제 그 위에 히든 레이어는 이렇게 이제 또 하나 건너뛰어서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뭐 얘네들은 이 두 개는 이제 이쪽으로 서머라이즈가 되고 이거 여기를 서머라이즈가 되니까요. 예, 뭐 사실 이제 이렇게 2의 배수로 이제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그러니까 두 번에 한 번씩, 그다음에 네 번에 한 번씩, 여덟 번에 한 번씩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일레이션들이 점점점 2의 1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으로 가서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같은 레이어지만은 그냥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롱텀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러한 방법은 이제 웨이브넷에서 쓰인 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우리가 CNN을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좀 몇 가지를 살펴봤고 특히 이제 그러면 이제 타임 시리즈인 경우에 이제 두 가지죠.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미즈 아키텍처를 쓴 예, 이제 이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오늘 살펴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 RNN, LSTM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트랜스포머가 제일 또 요새는 중요하니까 트랜스포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조금 저희들이 쏟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RNN과 CNN에서요, 폴캐스팅 네, 문제에서요, 네, 그 RNN이 이제 병렬화가 불가능해서 뭐 트랜스포머를 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네. CNN과 RNN을 타임 시리즈를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면에서 봤을 때 어느 게 더 나은 성능을 보였는가요? 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시계열 데이터면은 사실은 RNN이나 LSTM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네, 일반적으로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쓰기가 조금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CNN이 또 뭐 성능이 좀 좋은 케이스들이 또 뭐 리포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딱 한쪽이 뭐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뭐 이론적으로 딱 정확하게 뭐 어느 쪽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더 엠피리컬하게 접근을 하는 거라서 뭐 일반적으로는 RNN이나 LSTM을 더 많이 쓰고요. 그러나 이제 뭐 또 CNN을 써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얘기도 가끔씩 또 제가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RNN이나 LSTM이 조금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금요일 밤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